이제 된다. 오케이.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9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네. 자, 주말, 특별 시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말마다 이 시황 방송, 그리고 시황 및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추천주라기보다는 관심주 몇 개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때까지 시황 거의 다 맞았죠? 그죠? 지수 뭐 고점이다, 혹은 저점이다, 나스닥 더 간다. 특히나 나스닥. 그죠? 방송 올려드렸던 내용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4월달부터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나스닥 더 간다. 나스닥 더 간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갔죠? 네.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엄청나게 갔어요. 지금 뭐, 다우도 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쳤죠. 지난 4월달에 제가 4월달 방송할 때 보면은 그때 나스닥이 12,000포인트 언저리였었는데, 네. 보시다시피 지금 벌써 13,24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이게 바로 시황이죠. 이렇게 시황을 제가 잘 봅니다. 뭐 한두 번 맞춘 게 아니죠. 국장이면 국장, 미장이면 미장. 그냥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여기는 고점이니까 조심하자 그러면은 지수가 밀리고, 이제 사자 그러면 지수 올라가고.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매번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대체로 다 들어갔죠. 대체로 시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느끼셨을 겁니다.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지수가 빠져버리면 주식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져도 수익 낼 방법이 있죠. 해외 선물은 어차피 방향성 투자이기 때문에 롱이냐 숏이냐 그걸 맞추는 거라, 해외 선물은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가 있는데, 일반 종목들 매수하는 그런 주식 투자는 지수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더더욱더 시황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여러분? 지수가 빠져버리면 종목도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모멘텀이 좋아도 빠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각설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도 똑같아요. 시황 및 투자 전략.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국장, 네, 대략 제 예상하는 흐름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관심주.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주가 심택이랑 LOT 베큐움이었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리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관심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부쩍 관심도가 높아진 해외 선물. 네. 우리 유료 회원님들 지금 해외 선물 대박 나고 있죠. 제 실계좌도 깠습니다. 제 실계좌 수익 난 것도 까드렸고, 대박이에요 지금. 지수의 방향성을 맞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큰 수익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짚어볼 겁니다. 해외 선물 관심이 있는데 몰라서, 그죠? 할 줄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직 시작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선물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부터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시황 및 투자 전략부터 가보죠. 네, 우선 국내 증시입니다. 네. 자,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장 지난주까지 너무 좋았죠. 그죠? 너무 좋았죠.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피는 지금 단기 신고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둘 다 지금 아주 흐름이 좋은데, 참고로 지난번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올해 2023년도에 작년이죠, 작년. 2022년 12월 달 마지막 이때 제가 무료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무료 카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2023년에 큰 상승 나온다. 준비해라. 그죠? 그 당시부터 무료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2023년도에 날아간다. 간다. 바닥 찍었다. 간다. 결과적으로는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제가 2월달에 우리 유료연님들께 예측을 해드렸어요. 난 지수 고점 4월달 본다. 4월달 피크아웃 본다. 우리 유료연님들은 4월까지 갈 것을 알고 있었고 2월달부터 제가 이제 무료방이 오픈한 거는 4월 초인가요? 그때쯤에 제가 오픈을 했어요. 4월달에 피크아웃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실제 우리 유료연님들은 4월 고점 요때 주식 비중 대폭 축소 및 인버스 강력 매수했거든요. 적중했죠. 폭락 나오잖아.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저점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무료방에도 말씀드렸죠. 바닥이다. 사자. 우리 유료방 여기서 레버리지도 사고 종목도 사고 또 단기간에 많이 먹었죠. 이틀밖에 안 놀랐지 많이 먹었어요. 레버리지 비중 30% 실었거든요. 이빨 실었죠. 여기서 예측이 하나 빗나갔어요. 다 맞추다가 예측이 하나 빗나갔는데 전 여기서 코스닥이 21선까지 갈 거로 봤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못 가고 코스닥 150 지수가 갔어요. 코스닥 150 지수는 21선까지 갔어. 근데 코스닥은 못 갔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 레버리지 코딱지만큼 남아있던 거 그냥 그대로 보유했어요. 왜? 저는 더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 유로방이 이제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지수 가니까 다시 추가 매수하자. 결과적으로 또 레버리지 또 먹었죠. 네. 그죠? 레버리지 또 먹었죠. 그리고 레버리지 언제 다 팔았냐면 이때 다 팔았어요. 이때 다 팔고 지금 이제 종목들 일반 종목들 막 지금 막 사고 있죠. 수익 내고 있죠. 네. 근데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의 실적이 잘 나올 거야. 업황이 좋아. 주구장창 들고 가는 거는 시장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이 차트, 이 종목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고, 뭐, 수출을 많이 할 거고,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냥 지수가 오르건 떨어지건 계속 그냥 중장기로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그분들의 투자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수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죠? 그럼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수가 빠질 자리가 되면, 팔고, 아니면 비중이라도 줄이고 나중에 지수가 이제 좀 빠졌다 싶으면 저점에 또 잡으면 되잖아. 좋은 종목이니까 그잖아요.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 어차피 길게 볼 종목이라면 네. 이때 좀 팔고 저점에 또 잡으면 되잖아. 맞죠? 근데 안 팔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빠지니까 수익도 막 같이 반납을 하죠. 수익이 한 20-30% 나오고 있다가 지수 빠지면서 수익이 10% 줄어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 그때 팔 걸 후회하잖아요.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네, 제가 알려드리는 시황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팔아라. 다시 사면 되잖아. 저점에 더 싸게.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다?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더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네,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겼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코스닥 쪽에서의 그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잘 봐요. 코스닥의 수급인데 자, 이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합니다. 기관 애들보다도 특히나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수 고점 찍었을 때 고점 찍은 이후부터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왔어요. 주구장창 나왔죠 매도가. 봐봐요. 요겁니다. 요거 외국인들 수급 보이시죠? 외국인들 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거의 한 달 내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올라가요, 진짜. 그러면, 아, 대표님, 지난 3월 달에도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수가 어떻게 올라갔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이 계셔야 돼. 네. 어떻게 올라갔나요? 자, 잘 보세요. 매수, 매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도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올팔이 있고요, 올팔. 올팔이 있고, 던팔이 있어요. 올팔은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던팔은 밑으로 던지면서 파는 거고요. 둘 다 똑같은 매도이지만 성격이 다르죠. 올려서 파는 거는 여기 매도가에다가 난 비싸게 팔 거야, 나는 수익 실현할 거야, 비싸게 팔 거야 라는 의미고, 던지면서 파는 거는 가격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난 던질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똑같이 매도로 잡히지만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냥 고점에서 급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구나, 분할 차익 매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고, 밑으로 막 던지면서 팔 때는, 요때는 어때요? 그냥, 야, 지수 고점 찍었으니까 빨리 던져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다,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전략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때는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봤으니까 얘네들이 위로 차익 실현을 한 것이고, 이때는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했으니까 밑으로 던지면서 파는 것이다. 자, 그러던 외국인들이 최근 어떻습니까? 매수가 자주 들어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자주 들어오죠. 한동안 매수세 실종이었는데 다시금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단은 수급은 좋아졌어요. 일단은. 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시황 분석을 할 때에 항상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맥점이 얼마다, 어디가 맥점이다. 자, 이 맥점이 뭐냐? 맥점이라는 거는 지지선 내지는 저항선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네. 자, 우리 코스닥 지수가 어디서 저항을 받았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잘 봐요. 저번에 3월달에 여기서 저항받았죠. 그죠? 그 전에는 어디서 저항받았었어요? 여기서 저항받아요. 그죠? 이번에는 여기서 저항받았네요. 지난 4월달에. 자, 그럼 저항받았던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최근 저항받았던 포인트를 볼게요. 여기. 자, 쭉 따라가 보니까 어때요? 요거 작년 4월달에 저항받았던 자리네. 딱 나오죠. 작년에도 저항을 받았던 자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3월달에도 저항을 받았던 자리예요. 그죠? 자, 한 번 지지선은 계속, 한 번 맥점은 계속 맥점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지지정선만 알고 있었어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이걸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주식 비중이라도 줄일 수 있었어야지. 우리 유료방처럼. 그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지 맥점이 뭐 항상 들어맞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네, 모르는 것보다 100배 낫죠. 자, 그 다음에 3월 초에는 여기서 저항받았어요. 자, 쭉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저항받았죠. 따라가 보니까는 일전에 여기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지. 그죠? 그리고 여기선 저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항. 다 꽉 빠집니다. 확인되죠? 저항받고 빠지고,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저항받죠.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지지선, 저항선, 맥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어떤 저항선이었다. 그러면 주가가 꼭 여기서만 밀릴 필요는 없어요. 못 가서 밀리는 경우는, 밀리는 패턴은 정말 많이 있는데 못 가고 살짝 못 미치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딱 부딪히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돌파했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부근이에요. 부근.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고지식하게 야, 이 가격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아직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야, 이 가격 돌파했잖아. 돌파했으면 저항선은 돌파했으니까 끝난 거야. 더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돌파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 못 미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패턴은 정말 많아요. 보시면은 결국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밀린 거죠. 여기서도. 자, 그러면 그 전에 거 볼까요? 여기서 밀렸죠. 자, 한때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또 저항도 받았었고 했던 가격대에서 또 여기도 지지도 받았죠. 그 가격대에서 저항받은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만 체크할 수 있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디서 이번에 지지받았느냐? 이번 하락장에서 어디서 지지받았냐? 지난 3월달 고점이 여기였어요. 자, 5월달 최저점은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맥점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빡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한 번 저항선이었던 자리는 맥점이 된단 말이에요. 맥점. 그러다 보니까 이 맥점에서 지지받 뺑 하고 반등이 나온 거야. 그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선과 저항선만 체크하면 된다. 간단하죠? 쉽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자. 지금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860 한 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잘 봐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어떤 자리냐? 저는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는 이제 거의 단기 저항대가 제가 보는 저항대가 어디냐면 잠깐만요. 제가 보는 코스닥 저항대가 869에서 네 873.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지금 오늘, 금요일 868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제 873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저항대는 되게 많아요. 왜 여기에 저항대냐면, 이 부근입니다, 부근.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부근이 이제 저항대가 돼요. 87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여기도 저항대고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 가격대 돌파를 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좀 더 가면은 이제 877가 되어 있어요. 네. 맥점이라는 거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맥점들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 정도를 저는 이제 맥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이건 물론 더 돌파를 하면은 또 그 다음 맥점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선을 그어 놓은 데 보시면은 왜 여기에 저항되냐면은 지난 4월달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은 적이 있던,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은 적이 있던 그 가격대입니다. 맞죠? 여기서 저항받고서 한번 빠졌었고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나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다음주 저항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더 넓혀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서 과거에, 자 보십시오. 그 가격대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맞죠? 네. 여기서 지지받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 여기가 맥점은 맞아요. 그리고 더 차트를 더 돌려보니까 2021년도에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죠? 과거 차트를 살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거 차트를 보면서 지지 저항대를 찾아요. 맥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야, 과거에 어디서 지지받았네? 어디서 저항을 받았네? 그게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거 차트를 꼭 살펴라. 여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86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868.06으로 마감했고, 제가 보는 877까지는 이제 1% 고작 1% 남았습니다. 1%. 877까지 1% 남았고요. 873까지는
0.57% 남았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저항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 자, 잘 봐요. 요런 음봉이 나온다면, 지금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갭상승하겠죠. 미증시가 급등을 해서 일단은 월요일에 갭상승 출발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갭이 뜬 상태로 출발해가지고 이 저항대에서 이런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럼 요거는 일단은 위험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저항대가 있어요. 저항대를,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저항대에서. 하나는 이렇게 이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를 매수하겠습니까? 1번과 2번 중에 오를 확률이 높은 게 어떤 걸까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오를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밀릴 자리에서 밀린 거는 약한 거고, 밀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버틴 거는, 혹은 돌파한 거는 강한 거다. 반대로, 자, 지지라인 때가 있다고 칩시다. 지지라인 때에서 이렇게 지지라인 때를 이탈을 한 음봉이 있고, 지지라인 때에서 예쁘게 지지받은 양봉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1번이고 2번이면 매수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지지받아야 할 자리에서 이탈을 한 건 약한 거고,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은 거는 좋은 거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히 100%는 없어요. 저항대에서 음봉이 나왔다가 다음날 양봉이 뜨는 경우도 있죠. 페이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률상 이게 좋다 그 말이에요. 확률상.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제가 제시해드린 저항대.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은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알겠죠? 네, 월요일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우리 코스닥이 이제 갭상승 출발할 텐데, 이때 월요일날 제발 양봉으로 마감하길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쁘게 양봉으로 마감하면은 그나마 긍정적일 것이다. 그나마. 네. 양봉으로 마감하면. 근데 음봉으로 마감하면은, 물론 이제 음봉도 음봉 나름이에요. 아랫꼬리가 적절하게 달리면서 상승형 음봉이 있어요. 상승형 음봉이라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전일 대비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이렇게 도지 캔들로 예를 들어서 전일 대비 플러스가 났는데 음봉이야.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그나마 이제 매물 소화 중인 그런 캔들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일 대비 플러스가 난 음봉은 괜찮아요. 근데 전일 종가를 훼손한 음봉은 진짜 안 좋죠. 그러니까 내일 일단 제가 장중 흐름을 보면서, 네, 실시간으로 또 무료카 톡방을 통해서 시황을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돌파가 나오는지, 여기서 밀리더라도 어디까지 밀리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또 그 시황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앞으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밀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빠진다, 이런 건 100% 예측 못해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네, 여기서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면은 880,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어떤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오른다고 보느냐? 저는 대충 한 880, 못해도 880 한 2포인트 이상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882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882에서 잘 가면 진짜 88한 4 정도? 네. 저 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요 정도, 딱 여기. 왜 여기냐? 주봉을 잠깐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120주선이에요. 120주선.
중요한 지지선 및 저항선입니다. 120선. 60선도 마찬가지고요. 예. 보시면 지지선이라고 해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깼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여기도 보세요. 깨졌다가 올라가고, 깨졌다가 올라가고, 딱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돌파했다가 또 깨지잖아요. 저항선 된 거죠. 전 이번에는 우리 유로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이 120주선 돌파 시도. 그러니까 돌파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최소 돌파 시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주, 금요일 기준으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해준 이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차익 실현을 준비해야죠. 고점이니까요. 전고점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목표는 뭐다? 120주선이다. 120주선 근접 내지는 돌파했을 때는 서서히 또 주식 비중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강력 매수했고, 여기서 주식 비중 확 줄였고요. 여기서 한번 매수해가지고 먹었고, 여기서 또 많이 매수해서 또 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120주선 돌파하거나 근접하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슬슬 또 팔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식은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그죠? 애매할 때는 관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살 때, 팔 때, 관망할 때. 요것만 잘 구분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모르면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저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애매할 때는 저는 그냥 주식 비중 줄이고 그냥 관망합니다. 그래서 유료방 리딩할 때도 보면 매일매일 뭘 되게 많이 사지 않아요. 애매할 때 안 사요. 위험할 때는 안 삽니다. 왜냐면 사봤자 손해니까. 손실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셨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보면, 자, 코스닥 단기 고점 근접, 네, 근접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873에서 880 한 2포인트 부근 저항대. 개인적 소견으로는 120주선 돌파 시도 가능성 높다고 봄. 네. 단 코스닥 120주선 돌파 시 주식 비중 축소 관점. 네. 단기 정대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를 이번에 좀 볼까요? 코스피가 이제 정고점을 드디어 넘겼어요. 코스피가. 차트 보시면은 예뻐졌어요. 그죠? 사실 그동안에는 코스닥이 1등이었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코스닥이 제대로 터졌어요. 그때 이제 코스피는 조금 재미가 없었지.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또 전기전자 섹터에 힘입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지수와 주가와 코스피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막 날아가잖아요. 정고점 제대로 돌파했죠. 그죠? 딱 그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하드캐리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삼전이 올라가면 코스피 올라가고 삼전이 빠지면 같이 빠지고, 네, 거의 뭐 삼전과 그냥 운명 공동체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삼전이 쉬면 코스피도 쉬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전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한 종목인데 거의 이게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거죠. 근데 보통 삼전이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오를 확률이 높아지죠. 같은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삼전과 하이닉스 두 개 합하게 되면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22%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하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합하면 거의 25%가 된다고.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르내림과 코스피 지수의 오르내림, 이게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거의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흡사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로 그래요, 주로. 예. 이해되셨죠? 자,
자,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볼 텐데, 한동안은 코스피가 좀 되게 좀 답답한,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야, 이제 드디어 날아가는구나. 드디어 날아가는구나, 이제. 막, 추격 매수 달라붙고, 고점에서. 빠질 때는 참 재밌는 게, 주가가 빠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지수가 빠질 때는 무서워서 매수 못해요. 꼭 올라갈 때 추격을 붙거든요. 전고점 돌파할 때 추격 많이 붙죠. 우리 개미들이 현 주소입니다, 그게. 자, 봐봐요. 여러분들 뜨끔하실 거야.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때 샀었어야죠. 아니면 요때 사던지, 그죠? 아니면 요때 사던지.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꼭 올라갈 때 이럴 때 산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도 요럴 때 샀던 거예요. 요럴 때. 올라갈 때 사면 여러분들 확률이 높아 낮아? 낮아요.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 중일 때 사면 뭐 먹을겠다고. 개미들은요, 내가 사는 시점부터 주가가 쭉 원웨이로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고 사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다들 두려움에 벌벌 떨 때, 야, 지금 이거 과연 내가 매수하는 게 맞나?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그랬는데, 떨어지고 있을 때, 눌릴 때, 그럴 때 잡아야지 하이 리턴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야, 지금 막 급등 나오고 있네? 야, 내가 안 잡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 빨리 잡아야지.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 다들 막 박수 치고 있을 때, 다들 막 매수했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뻐서 춤추고 있을 때, 그때 매수하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때 매수하면. 아셨죠,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투머치예요. 그죠? 코스피로 봤을 때는, 야, 이제 뭐 박스 전고점, 이제 전고점 살짝 돌파해갔기 때문에, 코스피로 봤을 때는, 야, 이제 시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보면 이거는 솔직히 조금 오바예요. 예. 삼전이가 뭐 업황이 좋고 이제 반도체 바닥 찍었고 이제 주도 섹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작용은 알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좀 투머치하게 올랐다. 그래서 쉬어갈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 뭐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 뜻은 아니에요. 저도 모르죠.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도 살짝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코스피 너무 올랐어요. 삼성전자와 함께 주가가 너무 올랐다 지금. 알겠죠, 여러분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 그냥 개별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고 그만큼 무겁단 말이에요, 몸집이. 네, 무거워요. 근데 그런 애가 이렇게 지금 몇 주째입니까? 거의 2주째 올라가고 있잖아. 이러는 건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 오버슈팅입니다. 네, 완전.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바로 빠진다 이런 건 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너무 지금 과열입니다. 코스피 단기 과열권. 특히 삼성전자 투머치. 예. 너무 과하게 올랐다. 당장 뭐 급락을 한다는 개념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올라서 절대로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말 것. 네.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삼성전자가 빠지면 코스피도 위험하다. 그리고 코스피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은 곧 투자심리의 악화로 연결된다. 네. 그럼 이제 코스피의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단기적 관점에선 삼성전자 아직 살아있음. 아직 안 죽었어요.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바로 빠진다는 개념 아니에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과열이다라는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일봉 차트상 다소 위험해 보이는 음봉 출현 시 일본 차트상 다소 위험해 보이는 음봉 출현 시 매도 관점, 알겠죠? 그때가 이제 좀 말 그대로 위험해 보이는 음봉이 나오면 일봉 이번 주에 코스피에서 조금 이제 좀 긴 음봉이겠죠. 위험해 보이는 음봉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다가 좀 위험해 보이는 음봉, 당연히 길다란 음봉 되겠죠.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잘 봐요. 자, 잘 보세요. 삼전의 차트를 쭉 보시면 쭉 보면은 나름대로 뭐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긴 음봉이 빵 나와. 그 이후로 고점 돌파 못했죠. 2달 동안. 그 다음에 또 긴 음봉이 하나 빵 나와. 보이세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던진 시그널이라고, 시그널. 던진 흔적이라는 거죠. 캔들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갑자기. 몸통이 긴 음봉이 나왔다, 이 말이야. 이거 나오면 이제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과열이니까, 이번 주에 혹시라도 위험한 게, 10% 음봉 나왔다, 그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고점은 여기인데,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도 지지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맥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얘가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이 맥점을 빡 뚫는 양봉이 났다. 그럼 이거는 좀 더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월요일날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갭은 띄울 텐데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는지 양봉이 나오는지를 잘 살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보게 되면 주가가 딱 급등이 나오다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지지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 맥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2차 상승. 삼전의 2차 상승이,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폭등을 했었어요, 이때. 보이십니까? 그죠? 2차 급등이 나오기 전 마지막 눌림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여기를 딛고서 팍 올라갔잖아. 진짜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구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세게 반등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탈하고 나서는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걸렸죠. 1년만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빠질 확률이 높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가격대가 맞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봐라. 월요일에 72,500원, 이 북은 강력 저항대, 여기를 돌파해주는지를 봐라. 자, 삼성전자 72,500원 북은 강력 저항대, 강력 맥점이라고 볼게요. 중요한 자리. 예. 월요일 갭상승 음봉, 아니다, 이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단기 과열권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코스피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네. 항상 뭐 삼전이 빠진다고 해서 코스피 100%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코스피의 이제 저항선 보자라면, 아까 제가 코스닥도 얼마 본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코스피의 저항대는요, 자, 2615포인트 부분 봅니다. 2615. 자, 코스피 저항대는, 코스피 저항대 2615포인트 북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는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2601.3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2615포인트면 이제 0.5% 남았네요. 네, 0.52%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부근에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빠지면은 일단 안 좋은 거죠. 네, 밀릴 자리에서 밀리면 안 좋은 거예요. 여기부터 2620포인트 잡아드릴게요. 15에서
2600, 한 20포인트 부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이라고 하면은, 2620까지를 보게 되면은, 한 0.7%까지 남네요. 0.7%. 0.72%. 이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많이 밀렸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이제 단기 고점 찍었구나. 이제 빠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은 해외 증시 봅시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유로방 제대로 시황 적중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유로연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스닥은 너무 투머치하게 많이 올랐고, 반면에 나스닥이 급등한 반면에 S&P와 다우는 너무 못 올랐다. 그래서 조만간 나스닥에서 S&P와 다우로 순환매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S&P랑 다우를 하자. 해외 선물. 이쪽으로 롱을 잡자. 롱 강력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우 2% 1등 나왔죠. 그리고 S&P 1.5% 박스권 돌파 나왔죠. 제가 그랬거든. S&P 이거 박스권 넘길 것 같다고. 넘길 거라고. 나스닥도 올랐지만 나스닥이 처음으로 꼴등을 했어요. 3대 지수 중에서. 이게 바로 순환매예요. 1등이 계속 1등만 하지 않아요. 네. 얘 너무도 올라서, 그러니까 저는 롱뷰를 기본적으로 봤어요. 롱뷰를 봤어. 롱뷰라는 거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봤어. 저야 뭐 2023년도 자체에 저는 롱뷰를 계속 유지했었고 4월 달에도 전 롱뷰를 봤었으니까 아직까지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는, 롱뷰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너무나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롱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너무나 저렴한, 너무나 싼 매력적인 다우와 S&P를 하자. 결과적으로 적중했지. 그래서 대박 터진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유로방 해외 선물로 대박 터진 이유가 이거예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시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이제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솔직히 지금 나스닥 그리고 S&P 둘 다 봤을 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나스닥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주에 만약에 선물로 제가 롱뷰를 잡는다면 저는 나스닥은 솔직히 전 여전히 지금 빡세다고 생각하고요. 네. 롱뷰 잡는다면 저는 세 지수 중에서는 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다우, 나스닥, S&P가 있는데 다우는 매력적이에요. 롱, 숏, 숏. 네.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숏을 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과열이라는 소리예요. 초과열. 네. 얘도 이제 S&P도 슬슬 과열이에요. 다우는 매력적.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다우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또 그 경제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경제지표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지표들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만 또 체크를 해드리면 봅시다. 월요일에는 ISM 비제조업 그리고 이 고용지수, 뭐 비제조업 구매자지수. 근데 사실 이 예전엔 한참 지수가 이제 뭐 상승장이고 골디락스 장세일 때는 경제지표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조업 내지는 비제조업 관련한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작년부터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예요? 주로 물가, PMI라든지, 아니 PMI가 아니라 저 PC라든지, CPI라든지, 혹은 뭐 실업률이라든지, 또 뭐 있어,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주로 이제 약간 그런 것들.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할 적에 참고를 하는 그런 것들. 왜냐면 작년에 긴축 속도를 높였던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었는데,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들, 이런 것들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의 중요도는 그렇게 뭐 높진 않아요. 그냥 대충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수요일가까지는 별로 없고, 목요일에도 이건 이제 매주 발표되는 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거라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흐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사실 흐름이 경기에는 썩 좋진 않아요 지금. 예. 지금 미국은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 중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네. 실업률은 정말 좋거든요. 이때까지 미국의 여러 과거의 수차례의 어떤 경기 침체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실업률이 낮았던 경기 침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란 소리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가능성은 조금씩은 보이긴 해. 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직까지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죠? 이것도 분명히 추세가 있거든요. 자.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실업수당, 실업급여 신청한, 예를 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나 잘렸어요. 나 지금 직장 없으니까는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확 늘어나면서 돌파를 해줬고, 눌림목 나오고 지지까지 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제, 한 달 정도 지켜봤을 때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 이제, 서서히 고용 환경이 조금씩 뭔가 좀 금이 가고 있구나. 약간 삐그덕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별로 없네요. 네, 다음 주에 우리 볼만한 지표들 별거 없습니다. 괜찮겠는데? 그죠? 네, 다음 주 괜찮아요. 별거 없네요, 지금. 별거 없네. 맞죠, 여러분? 다음 주 경제 지표 신경 쓸 거 별로 없습니다. 자, 다음 주 미국 경제 지표 이벤트는 무시해도 됨. 네, 별로 중요한 게 없네요. 별로 긴장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네, 그때 나왔던 지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나왔던 지표 뭡니까?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목요일, 금요일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달에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요것들을 좀 보자고. 자, 보십시오. 우선은 5월 31일 날, 네, 5월 31일 날, 31일이 아닌가? 5월 30일이었나? 아니, 30일이 아니라 또 언제야? 이거 안 되니? 보시면, 요거 있죠. 네네. 요거,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연준의 목표 물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목표 물가가 2%예요. YUY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2%입니다. 2% 상승하는 게 이제 연준의 목표 물가예요. 아셨죠, 여러분? 근데 이 YOY 2%가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CPI가 있고 PCE가 있잖아요. 둘 중에 이 PC입니다. PCE 2%가 연준의 목표 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얼마 나왔어요? 4.4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PCE가 이때까지 쭉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 반등이 과연 뭐 이 2달 연속으로 나올지, 아니 한 달 반짝 나오고 다시 빠질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야. 컨센서스보다 높았고 이전 값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이제 5월 26일 날 발표가 됐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렇게 물가가 높게 나오면 안 좋죠. 기술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근데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나스닥이 초급등이 나왔다. 그때도 5월 26일 발표했는데 그날도 미진시는 초급등이 나왔죠. 네. 자, 이제는 예전 같았다라면은 저렇게 PC가 높게 나오면 이건 큰 악재예요. 정말 큰 악재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과 관련해가지고 어때요? 신경을 안 쓴다 라고 봐도 무방한다 그 말입니다. 야, 이제 어차피 물가가 설사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준 더 이상은 금리 인상 못해. 왜? 지난 4월달 5월달에 발생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뱅크런 이슈 있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뭐 파산 이슈도 있고 했잖아요. 또 은행 거기 뭐더라? 이름 실리콘밸리는 SVB. 네. 걔네 파산이 있었었고 지금 제법 인지도 있는 은행 두 개가 흔들렸잖아. 거기다 더 나아가서 크레딧 스위스의 재무 건전성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과도한 긴축에 따른 부작용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나 금융권에서의 나타나는 붕괴가 진짜 위험한 거란 말이야. 금융 리스크.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면 그건 연준이 진짜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때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랑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그 이슈 터졌었을 때 야, 연준은 더 이상 금리 못 올리겠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긴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야, 이제 연준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거야.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과하게 못 올린다. 이제 금리 동결이 거의 가까워졌다. 금리 동결이 거의 가까워졌다. 단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못을 박은 건 아니에요. 페드의 의장인 파월도 얘기했고 여러 연준 위원들도 계속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뭡니까? 데이터.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데이터가 뭔데? 물가지수잖아. CPI와 PCE. 근데 그 PCE가 지금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이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적에는 이제 6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정확하게 6월 며칠이지? 잠깐만. 정확하게는 6월 언제냐? 봐드릴게요. 6월 15일인가? 15일 맞네요. 네. 6월 15일 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지금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번 정도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보는 입장이에요. 현재 페드워치 상으로는, 자, 이제 페드워치 상에서는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실시간 바뀌는 거거든요. 자, 페드워치 상에서는 현재, 자, 요게 동결입니다. 동결. 요게 25bp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0.25%. 현재는 동결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번에 동결이야. 뭐 PC이고 나발이고 간에 어차피 동결이야. 답정 너야. 동결이야.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죠? 지금.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예측하는 의미도 없고 저는 그냥 추종 매매를 할 뿐이고 저는 어차피 참고만 하는 겁니다. 다만 PC가 최근에 올랐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자.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졌어요, CPI는. 네, 그런 것처럼 이번 기술적 반등이 아직 뭐 사실 보시다시피 되게 세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 방향성 자체는 다만 이제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가서 제가 롱이라고 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세 지수 중에 비교해보자면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매력적인 게 다우고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나스닥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될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더 오를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얘도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맞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두 나스닥과 S&P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새로 시작하는 주에는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 네. 야씨, S&P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억울하잖아. 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과열인 거 어떡해. 그래도 과열이에요. 나스닥만큼은 아니어도 과열은 맞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딱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방향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당연히 월요일날 급락이 나옵니다, 뭐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건 저도 모르죠. 월요일에 추가 급등이 나오는지 알아도 여기서 말씀 못 드리죠. 그건 이제 유료 회원님들,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 될 테니까 대충 이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들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